당신은 도시가 숨을 멈추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천천히가 아닙니다. 점진적인 쇠퇴 과정도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꺼버린 듯한 순간, 그것이 바로 2025년 7월의 평범한 아침에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커피를 든 노동자들, 공장에서 예열되는 엔진들, 생산 마감일을 조정하기 위한 기술 회의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탱하던 리듬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10개의 단어로 된 한 문장이었습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이제 50%입니다. 그것은 유출된 루머도 아니었고 의회에서 토론된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직접 명령이었고 미국 산업의 척추를 겨냥한 미사일처럼 발사되었습니다. 계산이나 전략을 세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동맹국과의 대화도 외교적 성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문장 하나뿐, 마치 힘만이 상호 의존적인 경제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선언처럼, 그렇게 한때 미국 산업의 꿈을 상징하던 도시가 경제적 진공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캐나다 국경을 가로지르던 철도는 예전에는 강판을 실은 화물차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텅 빈 차에 같은 풍경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게차와 인부들의 소리로 가득하던 부두는 이제는 메아리 치는 빈 복도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정책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 연결되어 온 두 경제 사이의 섬세한 구조를 지탱하던 약속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방어할 틈도 없었습니다. 주문은 취소되었고 배송은 중단되었습니다. 관리자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지만 생산성보다 먼저 언급된 것은 감축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철강이 사라졌습니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는 느려졌고 로봇팔은 움직임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노동자들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원자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을 지탱하던 땅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비상회의실에는 한 가지 질문이 메아리쳤습니다. 캐나다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사라진 상대는 보통의 무역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최대 금속 공급국이자 협정뿐 아니라 역사, 국경, 시장, 기술, 그리고 전체 물류 체계를 공유하던 나라였습니다. 무엇이 이 예측 가능하던 북미의 이웃을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물류센터에서는 긴박감이 폭발했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모두 대체 공급 업체를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음식 배달 앱처럼 클릭 한 번으로 공급처를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새로운 원자재는 최대 3배 더 비쌌고 대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오차가 밀리미터의 소수점 단위로 관리되고 생산 시간은 초 단위로 계산됩니다. 즉흥 대응은 선택이 아닌 파멸입니다. 무대 뒤편에서는 엔지니어들이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소재로 셰시를 설계하려 애썼고 재무 분석가들은 매주 억 단위로 늘어나는 손실을 실시간으로 집계했습니다. 노조는 공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전체 교대조가 사라질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내부 상황은 거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시설도 노동자도 설계도 모두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모든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없었습니다. 철강,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교한 로봇조차도 박물관 전시품이 될 뿐입니다. 이 위기는 공장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상대로 빵을 팔던 빵집, 그들의 아이를 돌보던 보육원, 정밀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업체, 철강을 싣고 전국을 달리던 트럭 운전사까지 존재하지 않는 자재를 기다리며 멈춰버렸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불안정과 공허한 약속에 지쳐있던 지역 경제는
이번에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일격을 맞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모든 흐름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냈던 것처럼. 그리고 그제서야 진짜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캐나다가 신중한 결정과 정밀한 외교로 유명한 나라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을까? 왜 성명도, 제재도, 반박도 없었을까? 공식적인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캐나다의 철강 도시들은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온타리오 주 해밀턴에서는 수년간 절반만 가동되던 공장이 다시 3교대로 돌아갔고, 수 세인트 마리에서는 팬데믹 시기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급히 복귀 요청을 받았습니다. 윈저의 텅 빈 주차장은 다시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 변화는 오랜 준비의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보이는 결정이 국경을 넘어 지진처럼 작용하고 수십 년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단지 관세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입세를 50%로 2배 인상한 순간 트럼프는 단순히 캐나다산 철강을 비경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캐나다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국경 너머에서 조용히 준비되어 왔던 전략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대응이 아니라 대체에 기반한 전략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산업 부문의 느린 침식을 직접 목격한 이들의 눈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단절 이후 벌어진 사태가 단순한 또 하나의 위기 순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숙이 상처를 남긴 단절이었습니다. 특히 톨리도, 플린트, 게리, 포트 웨인 같은 도시들, 이미 한번 찢겨졌던 곳들이 이제 다시 더 어두운 그림자 속의 반복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업 일자리에 의존하는 가족들에게 변화는 신문 헤드라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밀린 전기요금 고지서로, 저녁 식탁 위에서의 어려운 대화로, 갓 공대를 졸업한 아들이 그 학위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근무조가 사라질 때마다 수백 명의 삶이 억지로 재편되는 도시들에서 캐나다산 철강 공급의 중단은 이미 쇠약해진 몸에서 산소를 끊는 일과 같았습니다. 인디아애나주의 57살 커티스라는 이름의 남자는 제너럴 모터스 공장의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는 물류 담당자의 전화 한 통으로 멈춤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착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 안에 그는 자신의 근무조가 일시 정지되었다가 재편성되고 또 줄어드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그는 해고당했습니다. 8패 만에 두 번째였습니다. 커티스는 단지 집으로 돌아가 새 이력서를 출력하고 패배자로 들리지 않도록 해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컴퓨터 앞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애나버의 한 정비사는 부품 배송이 평소보다 느려졌다는 걸 눈치챘고, 클리블랜드의 철강 판매원은 단 하루아침에 계약 3건이 취소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준의 뉴스 보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총이 아니라 정책으로 이루어질 때 사회는 그것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결정의 전쟁, 부재의 전쟁, 그리고 세계 체스판에서 무게가 바뀌는 선택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적 위협도 보복도 불가능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캐나다는 어떤 규칙도 어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국의 공급을 우선시했고 자국의 철강을 재배분했으며 자국의 시선을 돌렸을 뿐입니다. 마치 수십 년간 함께한 파트너가 공식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거나 설명도 없이 조용히 혼자 길을 가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국민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연설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아무 이유 없이 증발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트럭들이 갑자기 멈췄다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커티스 같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넘어서 인생 전체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한마디 없이 단지 대통령이 50%의 관세를 서명했기 때문에 몇 주 만에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를 지운 결정 하나로 내일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미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주들의 퍼진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캐나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미국 정부 때문이었습니다. 세계가 상호 의존으로 연결된 지금 고립된 결정을 내리며 생존할 수 있다고 착각한 정부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아픈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일이 캐나다에서 가능했다면 멕시코에서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무엇이 그걸 막아줄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건 시장이 아니라 삶입니다. 중단된 이야기들이고 미뤄진 꿈들이며 그리고 현실적으로 권력을 강요로 착각하는 지도자들로 인해 드러나는 민주주의의 허약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신 결정을 내렸던 지도자들의 성향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의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그들의 출신, 강박, 젊은 시절부터 설계한 전략, 그리고 그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순까지 이것이 현재를 해독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우리는 세계 질서를 결정짓는 대통령들의 전기 이북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식, 사고,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이고도 직관적인 자료입니다. 접속 링크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를 덮치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캐나다 시장의 전략적인 한 부분을 장악해왔습니다. 바로 알버타 주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특수 강관 공급이었습니다. 이 강관들은 일반적인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압력, 다양한 온도, 불안정한 지형을 견딜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파이프라인의 매 킬로미터마다 단순히 석유나 가스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톤의 계약, 고급 기술 일자리, 수익 마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영향력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 그 계약들은 사라졌습니다. 소란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습니다. 단지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미리 예약된 납품이 보장되던 자리에는 이제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알버타 주 정부는 오타와와에 협력해 미래 에너지 인프라 확장 계획을 전면 재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캐나다 영토 내에서 생산된 철강만 출처 인증과 환경 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만 허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라면 단순한 기술적 조치처럼 보였을 이 발표가 왜 미국의 구조를 흔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캐나다의 미국산 고급 자재 의존으로 여겨졌던 관계가 실제로는 미국의 취약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들에 안주해왔던 중서부주들의 특수 제철소들은 이제 꺼진 용광로와 취소된 주문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지형도 속에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이미 변화한 길 위에서 예전의 경로만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세계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 결정을 단발성 예외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일시적인 정치적 또는 환경적 정렬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 공고가 연달아 발표되자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구조적 재편의 시작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을 벌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의존할 필요를 제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대륙 내에서 누가 규칙을 정하는가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라인에서의 단절은 첫 번째 균열에 불과했습니다. 그와 함께 연쇄적인 결과가 일어나며 다른 전략 부문들까지 빠르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수요에 의존하던 미국 제철 업체들은 생산을 다변화하려 했습니다. 일부는 자국 내 계약을 모색했고 다른 일부는 아시아 시장과 협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품질, 물류, 신뢰성이 가격만큼이나 중요해진 시대에 네트워크 바깥에 있다는 것은 곧 게임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 의회의 분위기 역시 바뀌었습니다. 관세 인상 직후 몇 주간은 자립과 강경함을 강조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절망과 부정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산업 벨트 지역의 의원들은 긴급 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조금을, 또 다른 이들은 유럽연합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캐나다 기업들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요구하자고 했습니다. 마치 공식적으로 깨진 규칙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한 양말이죠. 불편함은 뚜렷했습니다. 오랜만에 미국은 싸울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력함은 단지 주먹을 세게 내려친다고 해서 세상이 고개를 숙일 거라는 신화를 무너뜨렸습니다. 한편 캐나다 내부에서는 작은 도시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산업 강국이 된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설계된 생산망의 핵심 연결 고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트루아리비에르, 서드버리, 썬더베이 같은 지역의 소형 제철소들은 폐쇄 위기에서 다시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더 저렴하거나 경쟁력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국가 계획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단순히 철강의 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존의 대가까지 고려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경제적 안전을 자국의 산업 자립에 달려 있다고 판단할 때 그 나라는 단순히 수익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정확히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불타는 연설이 아니라 공고문과 기술 기준, 그리고 우선순위의 철저한 재조정으로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선언되지 않은 제스처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미국이 자신들의 에너지 주도권이라 여겼던 분야에서 약화되는 사이 캐나다는 단순히 생산 통제를 넘어선 것을 얻었습니다. 외교적 자유, 협상력, 그리고 거래 상대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철강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알버타의 결정은 에너지 효율이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달랐습니다. 대륙의 지정학적 균형을 재편하는 무게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는 자국 프로젝트를 자체 자금으로 진행할 수 있고 자국의 생산망을 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치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나라들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체스판에서 미국은 이제 힘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는 세계에 갇혀버렸습니다. 세상이 지속 가능한 산업 정책과 투명한 공급망, 신뢰 기반의 무역 관계로 나아가는 동안 미국 정부는 반응적이고 시대에 뒤처졌으며 이 새로운 글로벌 질서와 단절된 상태입니다. 결국 문제는 단지 철강이나 계약, 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훨씬 더 깊은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재의 의미, 국가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내각 회의실들이 불안의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새로운 불안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비용의 급등이었습니다. 문제는 차량이나 제철업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다리, 병원, 공공주택, 지하철 노선, 모든 것이 철강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멈춰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공공 예산은 예고 없이 초과되었고 수주한 기업들은 긴급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일부는 아예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원자재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고는 지진처럼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기술 규정, 환경 기준, 공급선 변경에 따라 배출되어 갔습니다. 빠져나간 매 톤의 철강은 분노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미국 지도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보복과 직접 협상에 익숙했던 이들은 되받아치지 않고 조용히 방향을 전환한 파트너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충돌을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의회의 분위기는 하나의 쇼가 되어갔습니다. 특별위원회들이 급히 구성되었고 공개 청문회는 숨겨진 장벽, 불공정 무역, 미국 경쟁력에 대한 위협 등을 외치는 격앙된 연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은 해결책의 부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잔혹한 진실은 이랬습니다. 어떤 조약도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관세도 없었습니다. 캐나다는 단지 공공구매 방식을 재조정했을 뿐이었습니다. 기준을 수정했고 내부 절차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로 미국이 공급망에서 배제되었다면 그건 그냥 참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공화당 상원의원, 철강업계를 오랫동안 지지해온 인물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벽돌 없이도 장벽을 세웠다. 그가 말하지 못한 진실을 절박하게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옛 동맹국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의 경로에 기대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노동조합들은 비상경계 상태에 들어갔고 글로벌 공급망에 접근할 수 없는 중견 기업들은 직원 감축을 시작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철도 레일 공급 공장은 48시간도 되지 않아 300명의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의 도시 재개발 사업들은 몇 달 동안 정체되었습니다. 필요한 부품들이 결코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만은 날로 커졌지만 그것은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위기들과 달리 이번에는 적이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도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재의 위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층위가 모든 것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있을 때 다른 국가들은 포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나라들, 캐나다를 관세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나라들,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오타와에 더 가까워 보이는 나라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산업계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백악관은 경영진들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더 이상 낙관은 없었습니다. 불안감만이 있었습니다. 공급망이 새로운 논리에 따라 재편되고 있으며 미국은 그 판에서 제외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기준을 정하는 특권을 잃으면 결과에 대해 항의할 권리도 잃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모순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공식 발언은 국내 산업 보호를 외쳤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은 그 산업의 고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일까요? 세상이 새로운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현실과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논리에 집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건설 회사들은 철강을 베트남, 터키, 인도에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송 비용, 통관 문제, 환율 변동성이 이러한 대안들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공공 프로젝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잘 맞지 않는 천으로 찢어진 옷을 기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효율의 대가를 치른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시 정부들, 리모델링 중인 병원들, 구조물을 기다리는 학교들이었습니다. 시카고에 설치된 위기대응위원회에서 공직 경력 수십 년의 62살 여성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한 철강은 가장 저렴한 게 아니라 가장 적합한 철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을 줘도 구할 수가 없네요. 그녀는 경제학자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 멈추면 삶 전체가 멈춘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서 말한 것입니다. 식수 공급, 대중교통, 커뮤니티 센터의 개장 지연, 금속 지붕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미 한계에 몰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들입니다. 서서히 그동안 위협을 느끼지 못했던 분야에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재료공학 연구를 위해 국제협력에 의존하던 대학들은 실험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듈형 생산 기술을 개발 중이던 작은 스타트업들은 구조 부품이 없어 프로토타입 검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문제였습니다. 소란 없이 캐나다는 새로운 배제의 논리를 열었습니다. 미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다른 게임을 원하는 이들에게 너무 매력적인 존재가 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게임 속에서 옛 강대국들에게는 더 이상 자리 보장이 없습니다. 2025년 8월 말 서스캐처원의 한 지역 신문에 실린 조용한 기사 하나가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 기사에는 한때 광산지대였던 시골 지역에 첨단 제철 연구소가 새로 들어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다른 강조 없이 캐나다 정부와 공립대학들 그리고 국영 에너지 기업 간의 협력이 언급되어 있었지만 그 단순한 기사 뒤에는 미국이 이해할 준비조차 되지 않았던 거대한 전환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계가 내부 싸움에 몰두하던 사이 캐나다는 이미 전면적인 산업 전략의 전환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철강의 목적지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철강은 추상적입니다. 무겁고 더럽고 필수적이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소재. 하지만 철강은 단지 광석과 불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원료를 확보할지,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할지, 어떤 생산 순환을 만들지, 이 모든 선택에서 철강이 태어납니다. 단지 산업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지키는 방식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캐나다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했습니다. 용광로를 늘리기보다 역사적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리사이클링 순환 구조의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즉 새로운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대신 매우 정교한 재활용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고철을 지리적 무기로 바꾸는 전략, 과장처럼 들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엔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지던 철강이 이제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철도 레일, 철거된 건물의 철골, 낡은 경기장의 철 구조물들이 하나둘씩 수집되고 정제되고 재구성되어 가치가 수배로 상승된 상태로 생산망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력, 풍력, 핵발전 같은 청정 에너지로 구동되었습니다. 결과는 완전한 추적이 가능한 철강, 탄소 발자국이 거의 없는 철강,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적 신뢰를 갖춘 철강. 국경 너머에서 쓰레기로 취급되던 것이 세계 시장의 입장권으로 바뀌었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변화가 가장자리에서부터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업체들은 유럽 고객들이 표준 계약을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인증서, 청정 원산지를 입증하는 문서, 정밀한 기술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제철소들은 그런 문서를 만들 줄도 몰랐고 만들 줄 아는 소수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분노는 번져갔습니다. 이제는 가격도 경쟁력도 물량도 아닌 적합성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문제였습니다. 캐나다는 한 발 앞서 이해한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단순히 철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은 일관성을 원합니다. 지구를 무너뜨리지 않는 철강을 원합니다. 이 새로운 게임에서 철강의 무게는 톤이 아니라 원칙으로 측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정 에너지로 생산된 캐나다산 재활용 철강으로 만든 다리는 해외로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지만 석탄 기반으로 재련된 미국산 철강은 관세, 불신, 거부에 직면했습니다. 더 저렴한데도 말이죠. 퀘벡에서는 시범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개의 캐나다 대학에서 온 토목공학 학생들이 함께 독립적인 철강 추적 인증 마크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목표는 각 철강 부품이 처음 볼트부터 마지막 용접까지 추적 가능하게 하는 것. 처음에는 학술적 시도로 여겨졌지만 곧 유럽과 아시아의 대형 건설사들이 이 마크를 채택했습니다. 법적 안전성과 기후 신뢰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기준의 통제권이 바뀔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힘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진 쪽이 기준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질서가 재편됩니다. 미국의 주요 기관들은 이 질문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소모전을 벌이던 사이 미래는 변두리에서 조용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 여파는 예기치 못한 곳들까지 닿았습니다. 노바스코샤의 철도 회사들은 탄소 중립 100% 캐나다산 인프라를 내세우며 장기 계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의 건설사들은 순환 원산지, 청정 에너지 기반의 추적 가능 철강을 핵심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광고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한편 미네소타의 순환도로 확장 공사를 맡았던 미국의 한 시공사는 계약서가 요구한 최소 환경 인증 철강을 구하지 못해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철강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요구에 부응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공급망 자체였습니다. 고철을 지렛대로 바꿔버린 나라와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긴장은 더 커졌습니다. 캐나다가 수출 계약 우선순위를 구매자의 기후 정책과 기술 수준에 따라 배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즉, 돈이 많다고 먼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철강이 향후 수십 년간 탈탄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캐나다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돈이 많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쩌면 더 멀리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들이 단지 청년기 시절의 작은 씨앗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수십 년 뒤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결정으로 자라났다는 진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은 뉴스 속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각의 개인적 역사, 트라우마, 야망, 초기의 전략들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지구의 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깊이 다룬 전용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더 명확한 눈으로 지구 정치를 바라보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 링크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당신은 손으로 물을 붙잡아 보려 한 적이 있나요? 그 감각으로 시작됩니다. 한 나라가 너무 늦게야 깨닫는 순간 자신의 영향력을 지탱하던 구조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사라지고 있다는 것.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사보타주도 아닙니다. 세상이 그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그저 계속 앞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바로 그 현기증 같은 감정이 2025년 말 미국 산업계의 이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문처럼, 그 다음엔 경고처럼, 그리고 마침내는 기업 차원의 공황 사태로 자동차 산업의 한 다국적 기업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는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았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거의 한 세기에 걸쳐 구축된 국내 공급망이 더 이상 기본적인 자재조차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강은 그저 표면일 뿐이었습니다. 애국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발표된 수치, 엑셀표, 연설 뒤에는 대중 앞에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자신이 이끈다고 주장하던 기계의 동력을 제어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 지속가능 기술 박람회에서 유럽 철도 산업의 구매자들이 탄소 배출, 원산지, 처리 과정이 완전하게 투명한 자재만 공급받겠다는 결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코 넘어갔을 뉴스였지만 이번에는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왜일까요? 단지 선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약이 있었고 돈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계약서들이 작성된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기술적 디테일이었습니다. 모든 입찰은 캐나다가 주도하는 아메리카 청정 철강 컨소시엄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미국은 컨소시엄을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 그 기준을 사후 통보받는 입장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정부 내 최소 4개 부처의 긴급 회의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관세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이었던 일이 불과 1년도 안 되어 새로운 제도 구조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캐나다는 생산 체계만 전환한 것이 아니라 미래 시장의 규범까지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미국 중서부 지역의 오래된 공장들은 운영 시간을 줄이고 있었고 한때 세습처럼 여겨졌던 일자리들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위협 앞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장악당한 전장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기능은 완벽한데 존재 의미가 사라진 기계를 본 적 있나요? 많은 미국 노동자들이 정확히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멀쩡했습니다. 시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산 단계에서 중단되었고 계약은 다른 나라로 향했습니다. 환율도 물류도 가격도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기술 기준이 미국을 배제하고 있었고 환경 기준이 미국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기후와 윤리, 기업 책임이라는 기준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이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제는 단지 상업적 영역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징에까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 10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소비자의 60% 이상이 기후 공약이 검증된 국가에서 생산된 지속가능 인증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선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캐나다. 미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노르웨이, 대한민국, 칠레보다 뒤에 있었습니다. 패권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에는 존재론적인 충격이 따랐습니다. 예외적 존재, 당연한 주도자로서의 미국적 자부심이 스스로를 비추던 거울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사되지 않는 자아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뉴욕에서 대형 건설사의 CEO는 한 기업 컨퍼런스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주들은 회사가 캐나다처럼 변해야 해외 공공 입찰을 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지침이었습니다. 캐나다 모델을 따라야만 길이 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이 한때 하찮게 여겼던 기준이 세계의 새 기준이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갈등은 이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주지사 모두 건설사와 지역 산업의 압박을 받아 연방정부의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배출량 감축, 생산기준 개편, 에너지 전환 투자, 아니면 뒤처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무대 뒤에서는 정체성의 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구시대 산업 모델의 수호자들조차도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대로 버티다 영향력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한때 적이었던 상대를 본보기로 삼을 것인가, 우리가 뒤처짐이라 불렀던 것이 사실은 준비였던 걸까요? 한편 캐나다에서는 겉보기에 사소했던 정책 하나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민간 및 공공 프로젝트에서 재활용 철강만 사용한 기업에게 35%의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소극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안정성의 앵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재활용 업자들조차도 대형 제철소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다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수입 의존도 감소, 배출량 절감, 쇠퇴한 도시 지역에서의 고용 증가, 국제적 평판 상승. 위니펙에서 2013년에 파산했던 62살의 사업가는 연방정부의 투자로 금속 재활용 회사를 재개업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새 어린이 병원의 철강 공식 공급 업체가 되었습니다. 한 지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지구도 돕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당신보다 오래 남을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바로 그 감정이 지금 미국 산업의 중심에서 결여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목적, 새로운 이야기. 왜냐하면 철강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건축물을 지탱할 뿐 아니라 이념도 지탱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상징이 그 가치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문맥을 외면한 채 생산만 고집하던 나라는 뒤에 남겨졌습니다. 이제는 강해 보이기만 해도 지배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세계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을 요구합니다. 덜 요란하고 더 꾸준한 힘, 충돌이 아닌 명확성에서 태어나는 힘, 허세가 아닌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어려운 선택들에서 비롯된 힘. 이 힘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신뢰할 수 있는 동맹, 그리고 즉흥성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 비전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성급함이 아니라 목적의식으로,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결정들로. 이 여정의 마지막까지 오신 지금 당신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되돌아갈 길이 있을까? 무너진 것을 복구할 수 있을까? 변화의 신호를 듣지 못했던 자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사실 우리는 평범한 순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너진 세계 질서에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수십 년간 경제, 제도, 그리고 내러티브의 중심축이었던 미국의 절대적 지배력은 전쟁에서 패배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의 공명을 잃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정당성의 중심을 찾아 이동 중입니다. 어떤 법령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직 느리지만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재정렬만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캐나다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낡은 규칙의 게임을 계속하는 건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라는 사실을. 그래서 옛 제국의 경쟁자가 되기보다 성숙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눈길을 끌기 위한 존재가 아닌 내실을 택한 전략적 조각으로. 그 선택은 아직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피할 수 없는 위치가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본보기를 따를 기회는 아직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델을 복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지형 속에서 위신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쌓아 올려야 한다는 진실을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주도권은 무기나 위협이 아니라 신뢰, 제도적 회복력, 공동체에 대한 헌신으로 얻어지는 것. 그것은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포기가 필요하며 수사적 용기를 넘어선 진짜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울렸다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을 건드렸거나 오래된 변화의 갈망을 깨웠다면,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이 대화에 함께할 순간입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말을 들려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이 느낀 것, 당신을 관통한 것,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 무언가. 정보는 감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변화가 됩니다. 대화를 일으키고 사람을 부르고 우리를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힘.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 마음과 주의 깊은 가슴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도 같은 정성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계속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중이라면 우리의 의식은 더 이상 멈춰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초대장을 드립니다. 당신이 오늘날 세상의 방향을 좌우하는 리더들,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같은 인물들의 내면의 톱니바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저희의 전용 이북을 살펴보세요. 그 안에는 단지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뒷이야기, 성격적 특징, 우연과 전략이 교차한 궤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이해하는 일은 오늘날 거대한 흐름의 뿌리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곧 다시 만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건 세상의 방향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 선택이니까요.